독일 서부 도시 쾰른. 이곳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꽤 여러 명이 거주할 법한 다세대 원룸 빌라 건물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방이라도 오열할 것처럼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여성은 한국인 주민을 만나게 되고 눈물이 쏙 기어들어 갈 법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서부 지방에 위치한 쾰른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프란치스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여기보다는 다소 한적한 시골에 가까웠습니다. 독일 북부의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에 속한 작은 시골 도시인 프레첸이 제 고향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서 평범한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프레첸이라는 곳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는 거. 저도 그런 종류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그 로망을 실현해줄 멋진 직업을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이지 순탄하게 제 꿈이 실현되는 줄 알았죠. 물론 사회초년생인지라 처음에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지금 제가 사는 대도시인 쾰른의 원룸 빌라에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나머지 생활비나 월세 등은 모두 제가 직접 벌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엄격한 부모님의 경제생활 수칙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요즘 부모님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 게 크죠. 그런 관계로 성인이 된 제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민폐를 끼치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쾰른에서 근무하는 직종은 IT 관련 업종입니다. 웹사이트를 주로 만드는 회사죠. 보통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급여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대신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실력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부터는 연봉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다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쾰른 도시에 위치한 원룸 빌라 건물에 입주하여 출퇴근하는 세입자입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이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원룸 현관 열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잠이 덜 깼나 싶어서 한동안 침착하게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보았지만 열쇠의 행방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촉박해 오자 일단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감조차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한국 분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본다면 뭐 그딴 일로 저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이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독일에서는 열쇠를 잃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것도 지금의 저 같은 사회초년생에게는 더욱 큰일이 말이죠. 물론 제가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처럼 크게 초조하지는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쾰른이라는 대도시에 위치한 빌라 원룸 건물에 입주해서 사는 세입자 신세였습니다. 즉, 현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건 건물의 현관 열쇠와 자물쇠, 그리고 그 건물 내부 개개인의 열쇠와 자물쇠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제가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열쇠 수리공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세대수를 대충 계산해봐도 6,400유로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열쇠 하나 잃어버렸는데 월급 넉 달치가 날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저는 겨우 생활만 하는 처지였는지라 저만한 돈이 있지도 않았고 구할 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건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지출되는 데는 현관문 열쇠가 분할당한 경우에 만약의 경우 건물 내부의 다른 세대들까지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양심을 조금 팔아먹어야지만 돈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죠. 양심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소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일단은 건물 주인과 세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잃어버린 열쇠의 행방을 찾거나 다른 방책을 마련해 보기로 말이죠. 일단 열쇠를 잃어버린 전날이 회사에서 야근했던 날이라서 회사에 출근해 있는 동안 최대한 열쇠의 행방을 찾아보았습니다. 거의 온종일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짜는 직업인지라 제자리에 컴퓨터 근처를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열쇠의 모양을 한 물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야근 시에 드물게 회의실을 몇 번 드나든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회의실로 들어가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열쇠처럼 생긴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지통까지 뒤져보았지만 열쇠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이 정도면 제가 열쇠를 잃어버린 장소가 회사가 아닐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거지? 이대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퇴근하는 순간 집에 들어가야 하기에 열쇠 분실 사실이 건물 주인에게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았죠. 결국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일은 일대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잃어버린 열쇠만 찾다가 근무 시간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지? 꼼수를 쓰려다가 일은 일대로 못하고 잃어버린 열쇠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일을 처리해야 하나? 의외로 집주인분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비용을 조금 부담해주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건물 주인 성격상 그런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 요행이라도 생겨나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때마침 저와 비슷한 시간에 건물 현관에 도착해서 문을 연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임에도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죠. 바로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보통 건물 주인은 한 달에 한 번쯤 방문할까 말까인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바쁜 걸음으로 원룸 건물에 당도했습니다. 프란치스카 씨? 왜 안 들어가시고? 열쇠가 없어요. 정말이지 귀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정도의 눈치가 있어야 이런 건물의 주인을 하는 건가 싶었죠. 아니요.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어디 좀 가려고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건물 주인이 무슨 일로 방문한 건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대답하려는 찰나 어쩌면 지금의 제 상황에 도움이 될 법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 씨, 이제 오셨네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와인 가게에 한정판 와인이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같이 가주실 거죠? 2당 1병씩만 판매해서 저번에 같이 가주신다고?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명을 이 남자의 대답에 맡겼죠. 이 남자는 사실 저와는 그리 좋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위층에 사는 남자인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입주했을 때 층간소음 때문에 한동안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했던 사이니까 그래도 그 이후에는 서로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낸 임기응변이었습니다. 맞다. 그랬죠? 지금 바로 가시죠. 이 남자는 저의 생각 외로 센스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고마워서 달려가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겨우겨우 건물 주인으로부터 제가 건물 현관 열쇠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제 과실로 인해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뭐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겠네요. 뭔지 말씀해보세요. 와인 구매를 핑계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이후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걸어가자 저를 구원해준 주민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기발한 아이디어나 해결 방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쇠를 잃어버린 사실을 실토했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참 이런 건 한국에서는 별일도 아닌데 이곳에서는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러고 보니 이 남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무슨 온라인 사업상 왔다고 했었나? 그런데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그보다 좋을 게 없는 그런 생각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요즘 죄다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지 키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국식 디지털 도어락을 취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현관 자물쇠를 교체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명분이 부실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멀쩡한 자물쇠를 교체하자고 할 것이냐는 거죠. 건물 주인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근심을 알아챘는지 한국인 주민 남자는 자신이 한번 건물 주인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한국인 주민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잘 대해줄 걸 하는 미안함이 들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까 핑계 삼아 말했던 와인 가게는 실제 하는 가게가 아니었기에 아무 마트에 들어가서 아무 와인이나 2개 집어서 계산대에 갔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 한국인 남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저는 며칠 후 350유로라는 금액만을 지출하고 길고 긴 빌라 건물 현관 열쇠 분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한국인 주민 남자분 덕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같이 와인까지 마시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겨우 그 돈으로 해결했냐고요? 그건 간단했습니다. 한국인 주민분이 건물 주인을 설득했고 현관 자물쇠를 한국식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를 했을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집주인을 어떻게 구워 삶았냐는 건데 그건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건물 주인이 자기한테 큰 빚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참 신기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처럼 친해진 한국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요. 뭐 때문에 저를 도와준 거예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웃 주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도와줬죠. 영국 동부 타워햄릿. 언뜻 보기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미모의 젊은 영국 여성이 한 동양인 중년 남자를 애타게 졸졸 따라다니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동양인 남성은 여성의 반응에 시큰둥한데요. 얼마 후 이 둘은 서로에 대한 놀라운 과거에 대해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동부의 타워햄릿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에슬린이라고 해요. 저는 현재 웰빙과 관련한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거둔 소위 말하는 여성 CEO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제 고향인 영국 타워햄릿이라는 곳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국 내에서도 지역 소득 수준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저였기에 지금의 큰 성공은 더욱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이혼하신 어머니와 둘이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가 10세 미만인 시절부터 작은 월세집에서 방 한 칸만 얻어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거의 하녀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대가로 방을 사용했고요. 그 당시에 어린 딸을 둔 경력 없는 여성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몹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빌부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마저도 어머니와 저에게는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울타리마저도 우리를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13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어머니와 저에게 방을 빼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죠.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방에 제값을 주고 살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이유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공짜로 세를 얻어 살고 있던 게 아니었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방을 계약한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어머니와 저는 쫓겨나다시피 하여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인생이 막막했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고 잠잘 곳을 걱정해야 했죠.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겨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만약 겨울이었다면 우리 가족은 얼마 못 가 얼어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먹는 것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먹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식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먹었고 먹을 것이 없었기에 먹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식당을 차리거나 먹는 것과 관련된 일을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나요? 월세 방에서 방 하나만 겨우 얻어서 생활하던 시절도 나름대로 최악이었다고는 하지만 노숙 생활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와 저는 노숙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고 또 적응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동냥을 하고 구걸하며 남이 먹던 음식을 얻어먹고 있는 저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어른이 되면 호강시켜주겠다는 허황된 꿈같은 이야기만 해댔죠. 노숙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익숙해져 간다고 착각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보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하루짜리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행색을 보고 잘리는 경우도 허다했고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당분간 타인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 구해야 했죠. 그러다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며칠 하다 보니 결국 그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버린 음식을 먹었다가 심각한 식중독 증상에 시달렸고 병원에도 갈 수 없었던 저는 그대로 죽을 위기에 처했죠.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그때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픈 저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칠 듯이 배가 아프고 구토하고 온몸에는 열이 나서 뜨거울 정도였지만 정신은 온전했거든요. 오히려 그때의 상황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못 볼 어머니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겠죠. 그때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던 때에 웬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저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어디 아픈 건가요? 저는 이 근처에서 보호소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우리 보호소에 비상구급 약들이랑 의료진이 있으니 괜찮으시면 그쪽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동양인 남자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아저씨가 우리 꼬마 숙녀분 아프지 않게 호호해 줄게요. 몇 마디 되지 않는 대화가 이어졌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동양인 남자가 했던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각별했던 기억이니까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저와 어머니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양인 남자를 따라 무료 보호소에 도착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는 거처까지 마련했죠. 어머니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허드렛 일이었지만 일자리를 구해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공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서 이런 보호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보호소로부터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웰빙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어린 시절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를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다 보니 미친 듯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듯한 열정은 곧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보호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보호소에 여러 가지 물품들과 음식들을 기부하기로 결심했고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제 인생의 은인이자 보금자리가 되어준 그 보호소는 현재 폐쇄가 되고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18살이 되면서 독립하고 2년 후에 폐쇄되었다고 했습니다. 언제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한국인 보호소 사장님에게 은혜를 갚고자 몇 번이고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폐쇄가 된 게 아니라 그곳을 운영하던 사장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폐쇄된 것이라서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일과 사업에 미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일에만 미쳐서 살다 보니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남자 손 한번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소위 요즘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연애 고자가 바로 저였죠. 저도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서 남자를 억지로 만나보려고도 했었죠. 저와 소개팅했던 남자 중에서는 저더러 귀티가 줄줄 흐른다면서 부모님이 엄청 부자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청소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니 표정이 싹 변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노숙 생활을 하던 무료 보호소 출신 여자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제 외모도 어디 나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일에만 미쳐서 살 때에 드문드문 길에서 남자들의 번호 요청을 받은 걸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면서 못 보던 동양인 청소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걸었죠.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한국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담당하는 청소업체가 바뀌었는데 그곳의 직원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보면 왠지 예전 보호소 한국인 사장님이 생각나서 더 친밀감이 생겼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분명히 이름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데 그 당시에 보호소 사장님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부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느낀 이상한 동질감에 확신을 가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에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이 있는 부모 직원들을 위해 아이를 맡겨둘 수 있는 아동 보호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아이들이 들락거리는 공간이 있죠. 어느 날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여자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왜 아팠는지 꼬마 아이가 아주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청소부 아저씨가 다가가더니 꼬마 아이에게 말했죠. 꼬마야, 아저씨가 우리 꼬마 숙녀분 아프지 않게 호호해줄게요. 그러더니 품에서 밴드를 꺼내서 붙여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이 되어 한국인 청소부 아저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시더니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계시는 건데요?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뜬금없는 제 말에 아저씨는 한동안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쓴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역시나 이 아저씨는 저와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자 무료 보호소를 운영하시던 한국인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름이 다른 것은 회사가 크게 망하면서 빚쟁이들이 안 갚음하려고 자꾸만 자신을 찾아오는 바람에 개명했다고 했죠.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몇 번 받다 보니 이대로는 언젠가 크게 당하겠구나 싶어서 성형 수술까지 했던 거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이상한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애처롭기도 했고 동정심도 들었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한국인 남자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났거든요. 일이 안 될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남자를 좋아하고 있던 거였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 혈기왕성할 때는 일에 미쳐서 살다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뜬금없이 우리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와 사랑에 빠지다니요. 하지만 저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직업이나 나이 따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처럼 무조건 직진이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으면 싫다가 명확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를 좋아하나 봐요. 혹시 저랑 결혼하실 마음 있으세요? 빚은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한국인 아저씨는 저의 뜬금없는 고백에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 녀석아. 어른 놀리면 못 쓴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건 안 될 말인 거 알지? 네. 저는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사실 저 말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떨렸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보기 좋게 청혼을 거절당하고 나니 한동안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고 들이댔지만 아저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네가 지금 이러는 건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잠시 혼동을 하는 거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정신을 차릴 거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저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너무 들이댔던 것일까요?
결국 그 아저씨는 또다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예 청소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가셨더군요. 이놈의 연애 고자가 또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아저씨 말대로 잠깐의 혼동으로 이런 감정이 들었을 거라고 자위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 아저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저씨를 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뒤숭숭한 마음은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다잡고 초심을 떠올리기 위해서 저는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사실 회사가 한창 잘 나갈 때 설립해서 운영해오던 무료 보호소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호소를 방문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상황과 마주했죠. 제가 그토록 들이댔다가 도망을 가버린 한국인 아저씨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말이 없었죠.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소한 너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에게 있던 빚은 이제 모두 청산했어. 제 빚도 좀 청산해 주시죠? 이제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도 이제 30대예요. 계속 거절하면 평생 노처녀로 살지도 몰라요. 전 아저씨 아니면 결혼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 아저씨는 제 침실에서 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남편이 되었거든요. 요즘에는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인연이 따로 있나 봐요. 저처럼 말이죠.